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나의 비루한 인생은 저주 때문에 망가져갔다. 무슨 놈의 비가 갑자기 내려서 그치지 않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전혀 비가 내릴 것 같지 않는 날씨였다. 평소에 일기예보를 잘 챙겨보지 않는 내 부주의도 있겠지만 분명 하늘은 개어 있었고 어제와 다름없는 맑은 봄 날씨여서 나는 전혀 비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래간만에 일도 없고 선약도 없는 한가로운 날이라 미루고 미루어오던 건강검진을 받기로 한 오늘 모처럼 병원에 왔는데 무슨 놈의 비가 이리도 오는지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우산이 하나 있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거마저도 없었다면 나는 여기서부터 꽤나 먼 거리를 비를 쫄딱 맞으며 갈 뻔하지 않았는가. 김진웅 환자분. 검사가 끝난 후 결과를 기다리며 병원 로비에 앉아 창밖으로 쏟아지는 소나기에 구시렁대던 중에 내 이름이 호명되었고 나는 의사 양반과 독대를 하게 되었다. 이리저리 검사 결과를 살펴보던 의사는 나를 향해 한번 웃어준 뒤에 말을 이었다. 몸에 큰 이상은 없고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주 약간 높습니다. 그거 외에는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이고요. 선생님께선 꽤나 건강관리를 잘해오신 것 같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유지해 주시고요. 기름진 음식과 육류 섭취는 너무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솔직히 조금 두렵기는 했지만 일단 내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게 이상할 것이다. 어릴 때부터 부유한 부모님 아래 태어나 몸에 좋다는 건 뭐든지 해본 나였고 꽤나 나이를 먹은 지금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식습관, 혹여 몸이 상할까봐 술, 담배도 입에 담지 않는 내가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 돌아가신 나의 부모님께선 얼마나 억울해 하실까. 결과가 꽤나 잘 나와서 나름 기분이 좋아 혼자 실실 웃으면서 병원 프런트로 들어선 순간 아차 내 우산. 병원 뒷문 쪽 우산 꼬지에 꽂아둔 나의 유명 메이커 철제 우산.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오늘 같은 날엔 나에게 더더욱 소중한 보물인데 하마터면 놓고 나갈 뻔했다. 세상엔 나만큼 준비성이 뛰어난 사람도 없을 거야 물론. 응. 여기에 꽂아뒀을 텐데 응. 난 나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어디 간 거야? 내 우산. 여기에 당당히 꽂혀 있어야 할 나의 명품 우산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내 우산. 어디 갔어? 나의 분노가 섞인 외침에 몇몇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저기 혹시 여기 꽂혀있던 우산 못 보셨어요? 검은색에 흰색 줄무늬 있는 거 좀 크고 아까 전부터 계속 앉아있었던 것 같은 한 아주머니가 나의 질문에 가로로 고개를 저었고 주위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의 일말의 희망을 날려버리는 부정의 제스처를 취하였다. 검사할 때부터 요리조리 뛰어다니던 꼬맹이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뒤에야 난 내 우산이 없어졌다는 걸 확실하게 체감했다. 제기랄 그게 얼마짜리 우산인데 아우.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 주변을 돌아보았다. 하나같이 선량해 보이는 사람들 도무지 내 우산을 훔쳐갈 만한 그런 위인은 안 보인다. 여기저기를 탐색하던 나는 내가 미처 보지 못한 화장실 쪽을 보게 되었고 거기서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던 약간 기분 나빠 보이는 한 노인을 보았다. 그와 내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그에게 진짜 마지막으로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저기 어르신 혹시 여기 있던 검은 우산 하나 못 보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모른다는데 저 아저씨가 어찌 알겠냐마는 왠지 저 사람은 무언가를 알 것 같은 그런 포스를 내뿜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동안 답이 없었다.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던 그는 조용히 눈을 거두더니 나에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뭐라 중얼거렸다. 예, 뭐라는 겁니까? 나는 다시 듣기 위해 그에게 다가갔지만 그는 그냥 그대로 입을 닫아버렸다. 한참을 서로 쳐다보다가 제 풀에 질려버린 나는 그냥 돌아섰다. 자네 마음속에 있는 말. 그 노인은 나의 뒤를 보고 아까보다는 조금 큰 목소리로 말했다. 삭히지 말고 뱉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그가 말했던 내 마음속에는 나의 잃어버린 우산을 되찾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괜히 기분이 나빴다. 그러다 잠시 생각해보니 그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그 남자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뭐야 저 정신 나간 할아범은 죽을 때 됐으면 곱게 죽을 것이지. 왜 갑자기 나한테 시비를 걸고 지랄이야. A씨 그리고 내 우산 가져간 놈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가다가 벼락이나 맞고 죽어라.
나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기가 억소같이 퍼붓는 밖을 향해 달렸다. 걸어오기는 조금 멀지만 그렇다고 차를 타기엔 가까운 거리라. 운동도 할 겸 걸어왔던 내가 후회스러웠다. 하늘에선 천둥 번개가 치고 있었고 아직 내가 가야 할 길은 멀다. 제기랄 비가 많이 와서 앞도 잘 안 보이네. 아내 말 듣고 차 타고 갈 걸 그랬어. 그렇게 투덜거리며 빗속에서 한참을 걸었다. 어느덧 거센 빗줄기 사이로 신호등이 보인다. 이제 곧 집이네. 빌어먹을 비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도 않구먼. 빗줄기는 붉었지만 그래도 빨간불 파란불은 구별할 수 있었기에 나는 퍼붓는 빗줄기 속에서도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파란불이다. 나는 서둘러 달렸다. 이 횡단보도를 건넌다는 것은 집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나는 그나마 안심이 되었다. 근데 이 불안한 느낌은 뭐지? 왠지 뒤에서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두 개의 헤드라이트가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뭐야? 지금은 파란불이라고. 으아, 죽을 뻔했잖아. 클렉슨을 울리며 차는 잠시 정차했다가 내가 툴툴거리며 일어나자 자연스럽게 떠나버렸다.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그 운전자는 분명 아줌마, 즉 김 여사였을 것이다. 야 이 빌어먹을 여편네야. 그 따위로 운전할 거면 차 끌고 나오지 마. 가다가 빗길에 쳐 뒤집혀라 빌어먹을 년. 차는 지나가고 없었지만 난 그 방향을 향해 온갖 욕을 퍼부었다. 길 맞은편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구경거리라도 난 듯이 이쪽을 향해 멍하게 쳐다보고 있었고 난 옷에 붙은 흙탕물을 대충 툭툭 털어낸 뒤에 잠시 근처 상가로 들어갔다. 나는 다행히 차에 치이진 않았지만 그 차를 피하느라 몸을 던져 이미 비에 젖은 몸을 흙탕물 속에 쳐박고 말았던 것이다. 집까진 그리 많이 남진 않았지만 아까 횡단보도에서 넘어지며 다신 생채기가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계단에 앉아 안주머니에 있던 손수건으로 대충 상처를 닦고 일어나려는데 이번엔 또 다른 녀석이 나에게 시비를 건다. 오이 아저씨, 계단 한가운데서 지나가는 사람길 막지 말고 좀 저리 비켜주소. 모 공구 교복에 불량해 보이는 놈이 내 옆으로 침을 찍 뱉고 지나간다. 이 새끼가 너 방금 뭐라고 했냐? 아 그니까 아저씨 길 막지 말고 저리 좀 꺼지라고요. 딱 보니까 몸도 안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얼른 집에 들어가 밥이나 닦고 자셔. 담배 냄새 폴폴 풍기던 그 자식은 내 쪽을 쓱 돌아보더니 위층 PC방으로 향하는 듯 했다. 맘 같아선 따라 올라가서 그 자식을 반쯤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일단 지금 기운이 너무 없었고 그리고 괜스레 일만 벌여봤자 내 득이 될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나가기로 했다. 에라이 저 병신 같은 모 공고 새끼 그 꼴통학교는 지금까지 안 망하고 뭐 했대. 하여튼 똥통 학교는 이래서 안 돼. 애꿎은 학교 욕을 하며 난 상가 밖을 나섰다. 하오늘 나보다 더러운 날을 보낸 사람이 또 있을까. 병원에선 우산을 두둑 맞고 이것은 비를 다 맞았으며 차에 치일 뻔한 뒤에 웬 고딩 녀석한테 시비까지 붙었으니 나에게 있어서 역대 가장 최악의 날이었다. 그래도 그나마 진정할 수 있었던 건 어느새 내가 집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다. 집에 가면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귀여운 딸이 있으며 내 딸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귀여운 강아지가 꼬리를 치며 날 반겨줄 테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는 나의 입술에 살짝 키스를 해주며 반갑게 맞아주겠지. 나는 홀로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누구세요? 나야, 여보. 나는 비에 젖은 옷을 털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여보 내가 비에 쫄딱 젖어서 그러는데 수건 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이건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상황과는 완전 반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당신은 핸드폰은 폼으로 가지고 다녀요? 내가 전화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아차 핸드폰. 아까 차에 넘어질 때 충격이었을까. 핸드폰은 액정이 나간 상태로 전원이 나가 있었던 것이다. 아 그게 내가 잠시 깜빡했지. 나는 당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갑자기 내 아내가 울기 시작한다. 흙탕물에 뒤덮여 더러워진 나의 품 사이로 파고들어 흐느낀다. 내가 그렇게 걱정됐어? 갑자기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도착하기로 한 시간은 4시. 지금 시간은 5시 반이니 조금 늦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걱정할 건 아니지 않은가?
병원 진료라는 게 한두 시간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비가 오니까 오는데 좀 걸릴 수도 있는 건데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다. 왜? 나 없는 동안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한참을 울던 아내는 내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갔다. 거실의 텔레비전에는 한창 뉴스 속보가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난 한참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서울시 XX동 공공병원 앞에서 한 남자가 벼락에 맞고 숨져. 응? 저긴 내가 갔었던 곳인데. 흥을 끼는 아내를 진정시키고 옷을 갈아입으며 나는 뉴스에 집중했다. 공공병원 앞에서 신원불명의 한 남자가 벼락에 맞고 죽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벼락을 맞게 된 게 다름 아닌 그의 철제 우산이 피뢰침 역할을 해서 놀라운 장면을 나는 보고 말았다. 저 우산, 저거 분명히 내 건데. 뉴스 화면에서 보이는 모습에 나는 다시 한번 놀랐다. 내가 잃어버린 우산. 그 비싼 우산이 저 이상한 남자의 손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저 사람이 당신인 줄 알고 여보, 잠시만 있어봐. 뉴스 좀 듣자. 나는 소파에 앉아 뉴스에 집중하였다. 현장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현장에 나와 있는 김 기자입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쓰고 다니는 이 우산이 사건 당시 꼭지 부분에 플라스틱이 떨어져 철제 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나 피뢰침 역할을 하여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게. 그러나 놀라운 마음도 잠시 나는 오히려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의 우산을 도둑질 하다니 벼락에 맞아도 싼 놈이지 그래. 이건 천벌받은 게 분명해. 젖은 몸을 수건으로 닦으며 나는 뉴스를 계속 보았다. 속보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서울시 XX동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입니다. 우리 동네는 뭐 사고 천지네. 여보 근데 저긴 우리 집 앞 아니에요? XX동이라잖아. 저긴 내가 아까 지나온 횡단보도. 거센 빗줄기 사이로 한 승용차가 뒤로 뒤집히는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변 목격자들에 따르면 잘 달리던 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며 이번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아까 날 칠 뻔했던 그 자동차가 빗줄기 한가운데서 뒤집힌 채 바퀴만 뒹굴고 있던 것이다.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취재팀이 사고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빗길 과속 운전이 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야 나는 병원에서 만난 기분 나쁘게 생긴 중년의 남성이 떠올랐다. 자네의 마음속에 있는 말 삭히지 말고 뱉어. 창밖에선 천둥 번개가 치고 있었다. 제기랄 이 모든 게 다 내가 무심코 뱉은 저주였던 것이다. 젠장, 이런 뜻이었어. 뭔가에 이끌린 듯 난 아파트 발코니로 향했고 내 시야에 들어오는 건 저 멀리서 무궁고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광경이었다. 말레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젠장. 이 모든 게 다 내 저주 때문이라고. 한참을 울던 아내는 내가 무릎을 꿇고 우열하자 울음을 멈추고 날 이상한 듯이 쳐다보고 있었고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강아지 녀석은 내 옆으로 다가와 한참을 지저댔다. 두 번째 이야기, 새벽의 이야기. 당시 고3 수험생이었던 나는 매일 밤늦게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다. 그날도 야자 때문에 밤 11시 가까이 돼서 집에 도착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것은 부모님이 모두 친척 집에 일이 생겨서 오늘은 집에 나 혼자라는 점이었다. 나는 간단히 샤워 후 바로 잠에 들었다. 그리고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배가 아팠다. 새벽에 신호가 온 것이다. 그것도 새벽 2시에. 나는 빨리 화장실에서 볼일을 봤다. 그 저녁에 먹은 게 체했나 나는 볼일을 마치고 화장실에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신발장에 불이 켜진 것이다. 우리 집 신발장은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켜지는 그런 식이었다. 하지만 나는 신발장에서 조금 떨어진 화장실에 있었다. 의아해하던 때의 생각이 났다. 아, 현관도 안 잠궜구나. 평소 나에게는 안 좋은 버릇이 있었는데 바로 현관문을 잘 안 잠그는 거였다. 저번에도 그래서 엄마한테 등짝 맞았는데 이번에도 나는 현관문을 잠그고 혹시나 집에 누가 들어왔나 살펴본 뒤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침대에 누운 지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현관문이 덜컹덜컹 하는 소리가 들린다. 내 방은 현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잘 들렸다. 부모님이신가? 라고 생각했지만 그분들이라면 열쇠로 들어오셨지 저렇게 문을 기웃거리지 않았다. 나는 별 생각 없이 현관 쪽으로 가서 누구세요라고 말하려는 그 순간 아나
이 집 오늘은 잠겨있네. 정말이냐? 저번에는 안 잠그는 거 봤다며? 여기 딸년이 항상 문을 안 잠그는 거 봤는데 이상하다. 1층에다 이런 집 찾기 힘든데 안 되겠다 오늘은 다른데 알아보자. 웬 중년 남자들 목소리였다. 남자들은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았다. 나는 순간 기겁하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대화만 들어보면 저들은 우리 집을 털려고 온 것이었다. 나는 다음날 이 사실을 부모님한테 말했고 부모님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셨다. 그리고 며칠 후 남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부근에서 경찰들에게 잡혔고 알고 보니 이미 지명수배 중인 강도들이었던 것이었다. 경찰들 얘기로는 사실은 저번에 이 아파트를 내부를 둘러보다가 내가 문 안 잠그는 것을 우연히 한번 보고 그 뒤로도 몇 번 감시했다고 한다. 그 사건이 있는 뒤에 나는 항상 현관문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조금 과할 정도로.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왠지 궁금한 게 하나 있다. 그때 아무도 없는 현관문 신발장에 왜 불이 커졌을까? 세 번째 이야기. 여행.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운다. 두 분 다 힘들어 보이는 얼굴로 매일 싸운다. 엄마는 두꺼운 책을 아빠한테 보이면서 뭐라 소리를 지르시고 아빠는 피곤한 표정을 숨기지 않으시면서 짜증을 내신다. 어느 날부터 엄마가 안 보였다. 아빠한테 물어보니 우시면서 진우는 형이니까 엄마랑 떨어져 있어도 울지 않을 거냐고 물어보셨다. 아빠가 또 전화를 받으신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셔서 밤늦게 돌아오셔서 나와 놀아주셨는데 요즘은 전화만 받으신다. 할머니 목소리도 가끔 들리고 김 실장님이라는 사람한테도 전화가 오고 신기하다. 아빠가 전화 한 번에 저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신다. 매일 아빠가 술을 드신다. 술을 많이 마시면 몸에 나쁘다고 했다. 아빠한테 말해드렸지만 금방이라도 우실 것 같은 표정이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이상한 아저씨들이 집에 찾아와서 아빠를 혼낸 것 때문일 것이다. 그 사람들은 선생님인가 보다. 아빠 선생님들이 집에 빨간 스티커들을 많이 붙이고 갔다. 아빠는 또 술을 드셨다. 아빠가 여행을 가자고 했다. 빨간 스티커들을 짜증 섞인 모습으로 떼고 여행을 가자고 하셨다. 출발하기 전부터 맛있는 걸 잔뜩 사주셨다. 비싸서 엄마가 안 사주셨던 과자도 사주시고 돈가스도 사주셨다. 차도 멋있었다. TV에서 본 것처럼 멋있는 차였다. 이제 이런 멋진 차도 탈 수 있나 보다. 내 옷이 든 가방을 넣고 또 옷장난감도 넣었는데 내가 3명은 더 누워도 될 것 같이 넓다. 아빠가 웃어주시면서 좋냐고 물었다. 물론 좋죠. 매일 이랬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멀리 가니까 누워서 자라고 말씀하셨다. 솔직히 배부르니까 많이 졸리다. 자다가 눈을 떠보니 아빠가 계속 운전을 하고 계셨다. 피곤하셨는지 눈도 빨개지신 것 같고 도착하면 푹 쉬시게 해야겠다. 창밖에도 멋진 차들이 많았다. 근데 신기했다. TV랑은 달랐다. 아빠 표정을 보니까 차를 많이 보셨나 보다. 난 신기했다. 아빠 차들이 다 뒤로 가. 네 번째 이야기. 숨바꼭질. 우리 집 앞엔 작은 문구점이 있었어. 그 문구점의 주인한텐 작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글쎄 주인 아저씨가 영 친절하지 못한 관계로 주제넘게 내가 이 꼬마와 줄곧 놀아주곤 했었어. 언제부터 이렇게 꼬마와 놀아줬는진 알 수 없지만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진 않았어. 어린 아이들의 눈은 언제나 신기했어. 천진난만한 얼굴을 하고선 초롱초롱 그렇게 올려다볼 땐 세상에 때에 찌들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 정말이지 순수함의 극치였어. 그렇게 올려봐주면 나는 그게 그렇게도 귀여울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놀아줬는지도 모르겠어. 어느 날이었어. 꼬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데 나가보니 꼬마는 꽤나 충격받은 모양이었어. 난 훌쩍거리는 꼬마를 어르고 달래기 시작했는데 뭐가 그렇게 서러웠는지 묻지도 않은 질문에 척척 대답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혼났니? 응. 정말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응. 진짜 잘못 안 했어. 이상했어. 꼬마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혼날 만한 짓을 한 게 아니었거든. 어느 정도 꼬마가 진정되자 난 꼬마를 데리고 문구점을 들어갔어. 그곳은 주인 아저씨가 심드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꼬마의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어. 저기 시우가 울어서 하하 데려왔어요. 조금 한 년이. 야 이년아.
누가 남의 집에 함부로 그렇게 들어가래. 우엉. 시우는 울음을 터뜨렸어. 내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시우는 내 허벅지를 꽉 잡았어. 하지만 제대로 된 사정을 알 수 없었던 나는 주제넘은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아이의 손을 놓아버리고 말았지. 사실 문구점 아저씨의 평판은 별로 좋지 않았어. 1년 전에 부인이 집을 나간 뒤 주변 사람들한테 화풀이를 해대는 통에 괜한 분노를 사기도 했었지. 하지만 그럼에도 아저씨의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았어. 심드렁한 표정으로 가게 안에 들어오는 손님들, 학생들한테 대했으니 장사가 될 리가 있나. 결국 대낮부터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는 일까지도 생기고 말았어. 그럴 때마다 시우는 항상 우리 집으로 도망을 왔고 난 그런 애를 도저히 막을 수는 없었어. 그늘도 대낮부터 주인 아저씨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 그렇게 시우는 우리 집에 도망오게 됐고 난 그런 시우를 데리고 있었어. 그럼에도 아저씨는 시우를 찾으러 오지 않았어. 시우가 아직은 어리고 착했으니 싫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매번 좋을 수만은 없었어.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허구한 날 우리 집 대문을 두들겼으니까 말이야. 저녁 8시가 되자 난 시우를 데려다 주기 위해 집을 나섰어. 끝까지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를 억지로 잡아내리려니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았어. 그렇다고 시우가 어디 맞거나 다치지도 않았으니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었고 말이야. 아주 난처하게 됐어. 쾅쾅. 야, 문 열어. 내 딸 내놔. 아저씨 시우. 여기 둬요. 금방 내려갈게요. 난 시우를 어르고 달랬어. 하지만 웬일인지 오늘따라 유독 아이의 고집이 심했어. 끝까지 집에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던 애를 난 품에 안아 겨우 아저씨께 넘겼지. 아저씨 품에 억지로 안겨. 내 쪽을 바라보며 울고 있던 시우를 난 도저히 바라볼 수 없었어. 고개를 들 수 없었기에 차라리 돌려버렸어. 그랬더니 엉엉 울던 아이의 목소리가 멈췄어. 그제야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시우는 여전히 아저씨 품에 안겨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 그 눈동자는 여전히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어. 왠지 아이의 동심을 파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죄책감도 들었지만 어쩔 수 없잖아. 다음날 우리 집 대문을 누가 두드리기 시작했어. 난 당연히 시우인 줄 알았지만 두드리는 소리가 달랐어. 쾅쾅쾅. 저기요. 저기요. 누구시죠? 아, 경찰입니다.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말씀하세요. 저 앞 문방구 주인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는가 해서요. 경찰이 저쪽을 가리키면서 내게 묻는데 난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 네. 알죠. 무슨 일 있나요? 네. 저 가게 아저씨가 오늘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아무래도 자살을 한 모양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난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 저기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아이요? 여자아이요? 여자아이가 있었나요? 네. 8살 정도 된 아이가 있어요. 글쎄요 아이는 안 보였는데요. 그럴 리가. 그때 저쪽에서 웬 여자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나가서 확인해보니 아무래도 아저씨의 가족처럼 보였어. 경찰은 여자에게 다가가 고인과 어떤 관계인지 물어봤고 여자는 자신이 고인의 아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 난 다급하게 그 여자에게 달려갔어. 그리고 말을 걸었지. 저기에 혹시 시우 못 보셨나요? 시우요? 지금 저기 뒤에 있어요. 난 여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내 얼굴을 돌렸어. 그러자 그곳엔 정말 다행스럽게도 시우가 있었어. 난 시우에게 달려가서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물었어. 시우는 천진난만한 눈을 한 채 아무데도 다치지 않았다고 웃어 보였어. 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그때 시우의 엄마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 어제 새벽에 얘 혼자 집 문을 두드리더니 놀라서 드리긴 했는데 꼭 불안한 생각이 들더니만 저 사람이 결국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됐고 얼마 후 마을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 왜? 저 가게 아저씨 죽었잖아. 그게 자살이 아니랴. 어머 그게 진짜요? 뭐라고 하더라. 그래. 청산가리를 먹었랴. 그랴? 그거 자기가 먹고 죽은 거 아니여? 아니랴. 경찰이 하는 말이. 입에 가루가 묻어있는 게 꼭 누가 집어넣은 것 같더라고 하더라니까. 어머. 그래서 아마도 그 집 나간 옆에 내 있잖아.
그 옆엔 내가 죽인 게 아닌가 싶다.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돼. 그렇게 매일 밤낮을 맞고 살았는데. 너 같으면 죽이고 싶지 않았겠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데. 저게 사람이여. 매일 술만 퍼붓는 인간 말종 술주정뱅이지. 근데 말여 그 청산가린지 뭔지 그거 있잖아. 응, 응. 앞만 찾아도 안 보인다 꽁. 누가 가져간 것처럼 말이여. 애고 끔찍해라. 너 아니여. 모르는 거예요. 이 옆엔 내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아휴 소름 끼쳐. 아휴 무서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시우가 그날 우리 집 문을 나설 때 아무래도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 게 고집을 부린 게 아닐까 싶어.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아저씨의 죽음을 목격하지 않은 것만큼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 얼마 후 이른 아침부터 누가 또 우리 집 대문을 두드려대기 시작했어. 난 문으로 걸어가면서 두드리는 작은 소리가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 그건 아주 작은 아이의 두드림이었어. 시우 왔구나. 응. 아저씨 응. 나랑 응. 숨바꼭질하자. 숨바꼭질. 응. 엄마는. 시우는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어딘가를 바라봤어. 그곳은 시우의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 미안했을 테지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남의 집에 실례를 했으니 말이야. 하지만 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시우 어머니는 내게 정말 미안하지만 아이랑 놀아달라면서 저녁에 다시 찾으러 온다는 말을 내게 건네었어. 난 뭐 딱히 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봐주기로 했지. 그렇게 시우랑 숨바꼭질을 하고 있을 때였어. 시우가 앉았다 몸을 일으키는데 주머니에서 웬 흰색 통이 흘러나왔어. 난 그 통을 주워서 시우 앞에다 가져다 줬어. 그리고 물었어. 이게 뭐야? 응?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쉿, 쉿, 할 수 있어. 쉿, 응, 쉿, 응, 쉿. 난 그렇게 말하면서 통을 열었어. 통을 열어보니 이게 대체 뭔가 싶었어. 비닐로 감싸져 있는데 흰색 가루. 시우 이거 시우고야? 응. 아니, 응. 이제 시우거야. 그렇구나. 난 뚜껑을 닫고서야 이게 뭔지 대충 감이 오기 시작했어.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었는데 그땐 내가 왜 그랬는지 난 재빨리 그 통을 내 옷으로 닦기 시작했어. 지문이 묻으면 안 되니까 말이야. 그리고 시우한테 물었어. 이거 어디서 났냐고 말이야.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물었더니 놀랐는지 시우는 금방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난 시우 어머니를 불러야만 했고 시우는 그렇게 우리 집을 떠나고 말았어. 확실히 불안한 생각이 들어. 난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았어. 괜히 사건에 휘말리면 내가 덤터기를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얼마 뒤 마을엔 또다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그 있잖아. 그 아저씨 죽인 사람 말이야. 구인이 그랬대. 정말. 그렇대. 경찰이 그 여자 집에서 그걸 찾았다 봐. 청산가리 말이야. 어휴 무셔라. 어휴휴. 그럼 애기는 어떻게 됐냐? 뭐 친척 집엔가 뭐 그렇게 보내줬다는데. 자세히는 몰라. 내 생각에 그 통은 확실히 청산가리가 맞았을 거야. 일단 그 아주머니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제대로 된 정황은 경찰도 찾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어. 그렇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 새벽 시간에 담배를 한 대 태우고 있었는데 웬 작은 그림자가 우리 집 앞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 난 직감적으로 저게 뭔지 알 수 있었지. 하지만 이번엔 반가움보다는 약간의 의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 그 작은 그림자가 이번엔 물에 꼭 매달리기 시작했어. 그렇게 한참을 매달려 있던 꼬마는 나를 향해 이렇게 소곤거리기 시작했어. 아저씨 나랑 술래잡기 하자. 난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이 새벽에 어떻게? 시우가 어떻게? 그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 난 시우랑 평소에 나눴던 이야기들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했어. 그게 뭐야? 응, 있잖아. 아빠가 그랬는데 이건 조용히 해야 된다고 했어. 왜? 그러니까 이게 몰래 병을 고쳐준다고 했거든. 아빠가 그랬는데 이걸로 엄마 고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럼 좋은 거래. 응.
그런 뒤에도 가끔 대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난 결국 이사를 하고 말았어. 꼬마 때문도 있었지만 꽤 예전부터 이사를 생각해오고 있었던 터라. 난 주저없이 다음날 바로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 그럼에도 간밤에 담배를 태울 때면 왠지 모르시오의 작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생각에 불안한 기분까지도 들었어. 지금은 그곳에서 너무 많이 떨어진 곳이라 더 이상 시오를 볼 수 없었지만 지금도 그때를 떠올릴 때면 소름이 돋곤 했어. 그날 시오는 그 새벽에 어떻게 이곳까지 왔을까? 난 내가 환각이나 환청을 보고 들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 하지만 그 잊을 수 없는 목소리와 더불어 철 때문에 달싹 붙어 있던 시우의 바지자락에서 나는 플라스틱통 소리를 잊을 수 없었어. 지금도 밖에서 누가 걸어오는 소리만 들려도 몸이 반응을 하곤 해. 과연 시우가 정말 그랬을까? 그 천진난만한 눈을 한 채로 아저씨를 그리고 나를 그쳐주려고 했을까? 5번째 이야기. 꿈의 주인. 여수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1이었던 저는 한참 학교와 친구들에게 적응을 하느라 취미를 가질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카카오 스토리라는 어플에서 저는 디스맨이라는 존재에 관한 스토리를 보게 되었고 우연히 자각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회원수가 4만 명까지 있었던 매우 유명한 루시드 등 공식 카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라졌더군요. 디스맨을 검색하면서 우연히 그 카페를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루시드 드림에 대하여 매우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리얼리티 체크, 즉 꿈속에서 꿈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계를 반복해서 쳐다보면 그때마다 시간이 랜덤으로 바뀐다거나 살을 꼬집으면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등 여러 방법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손가락을 꺾으면 뒤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습관화시켜서 꿈속에서도 습관처럼 손가락을 꺾게 되어 루시드 드림 확인을 하려 했고 습관화되어서 가끔씩 꿈속에서 손가락을 꺾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만은 루시드 드림을 자주 하기에는 너무 부족했고 카페 카테고리에서 루시드 드림 유도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딜드, 월드, 데일드 등이 있었는데 저는 데일드라는 방법이 가장 저에게 맞는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루시드 드림을 꾸면서 점점 저는 제 꿈을 다루기 시작하였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 날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초능력 쓰기, 그리고 당신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성행위까지 가능하였습니다. 만약 자신이 꿈을 조종하게 된다면 상상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했기에 저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쯤 습관처럼 카페에 들어가던 저는 한 이상한 제목의 게시글을 보았습니다. 그 후기의 제목은 꿈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였습니다. 갑자기 소름을 느끼며 저는 그 게시글을 클릭해 보았는데 그 글의 내용은 꿈에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대략 이런 내용이었고 이상하게도 그 글에는 댓글이 없었습니다. 댓글을 확인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저는 그냥 컴퓨터를 끄고 방으로 들어가서 알람을 맞춰놓고 잤습니다. 제가 시도하던 데일드라는 방법은 1시간 정도 수면 후 잠에서 자다가 몸을 그대로 이완시킨 상태로 월드라는 방법으로 루시드 드림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저는 루시드 드림에 들어갔고 그날은 제가 좋아하는 여자아이와 제 고향이었던 여수의 오동도를 갔습니다. 저는 그 아이와 손을 잡고 오동도 한가운데의 섬에 날아가서 등대에 도착했습니다. 분위기를 내볼까 한 저는 사람들을 주변에 만들었습니다. 제 지인들로 한 10명 정도. 그런데 제가 모르는 얼굴이 한 명 있었는데 섬뜩하게 생긴 여자가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그 여자를 없애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여자에게 다가갔는데 그 여자는 계속 절 쳐다보기만 하였습니다. 보통 제가 사물을 만든 후 쓰는 것은 사물을 밀쳐버리는 것이어서 그 여자를 밀쳤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비명을 지르자 제가 오히려 등대 꼭대기에서 떨어졌습니다. 매우 놀라 저는 잠에서 깨버렸는데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위는 눌려 있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극한의 공포를 느끼며 검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던 그때 창문으로 그림자가 비치더니 그 여자가 나타나서 저를 쳐다보다가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저를 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전 진짜 그 상황에서 미쳐버릴 것 같아서
차라리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 눈을 뜨자 잠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이더군요. 그런데 등에 통증이 느껴져서 등을 거울로 보니 희멍이 심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학교를 가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나서 너무 겁이 났고 잠자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례를 조사해보니 최상위투사체라는 것이 있더군요. 최상위투사체, 즉 꿈의 주인. 제 꿈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에게 영향을 미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그 여자가 그 존재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는 루시드 드림 시도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을 꾸게 되신다면 당신과 눈을 마주치는 존재는 무조건 피하십시오. 저는 더 이상 루시드 드림을 꾸지 않기에 현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도 그 존재가 언제 다시 나타나 제게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존재를 건드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꿈의 주인은 당신이 아닙니다. 주인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좋은 꿈 꾸시길.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